왜 이렇게 거지 근성을 못 버리는 거야? 냄새나고 더러워 죽겠어. 그 말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제 귓속을 파고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고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심장이 명치 끝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박세린의 목소리였어요. 귀를 의심했지만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거든요. 저는 강명자입니다. 66살이에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자산 500억 원대 부동산 회사의 실소유주였어요. 남편이 30년 전에 남긴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시골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왔지요. 아들에게도 그냥 월세 좀 받아서 산다고만 말했고 제 진짜 재력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명절날 아들 집 대문 앞에서 며느리가 내뱉은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고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언니, 진짜 우리 시어머니 왜 저래? 세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얼굴 들이미는 것도 짜증나는데 옷차림 좀 봐.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것 같아. 우리 집 격이 떨어진다니까.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답답했지요. 손에 든 보자기 안에는 송편이 들어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손녀 지우가 좋아하는 게 앙금을 넣어 한 알 한 알 정성껏 빚었지만 이제 그 송편을 건네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우리 친정 부모님 오시잖아. 세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시어머니 오면 부엌에 처박아 놔야겠어. 친정 부모님이 저런 거 보시면 기분 나빠하실 거 아냐. 그때 문이 활짝 열렸고 세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날카롭게 빛나던 눈빛이 순식간에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지요. 마치 연기를 하듯이요. 어머, 어머님. 송편 가져오셨어요. 그냥 오시지. 뭘 이런 걸. 세린은 제 손에서 보자기를 가져가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직 준비 중이라 좀 정신없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아들 민수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제가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았고 그냥 건성으로 네, 어서 오세요. 라고만 대답했지요. 목소리가 쌀쌀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세린의 친정 가족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제 사진은 구석진 곳에 작은 액자로 놓여 있었지요. 어머님, 부엌에서 좀 도와주실래요? 오늘 친정 부모님도 오시거든요. 세린이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는데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앞치마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명절 음식 준비는커녕 어제 저녁 먹은 그릇들까지 그대로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 오시기 전에 저것들 좀 치워주세요. 아, 그리고 나물도 무쳐야 하는데 어머님이 하시면 되죠. 세리는 자기는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나물을 무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상냥해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세린의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지요. 세린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계셨고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인사를 드렸지만 세린 어머니는 제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만 까딱했어요. 마치 가정부에게 인사하듯이요. 자, 어머니, 아버지, 안방으로 가세요. 제가 차 준비해 드릴게요. 세린은 친정 부모님을 안방으로 모셨고 민수도 따라 들어가면서 극진하게 인사를 했지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부엌에서 음식만 만들었어요.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잡채를 볶았지만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는데도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밥 다 됐어요. 세린이 안방 문을 열고 말했어요. 식탁에는 제가 만든 음식들이 그득했지만 제 자리는 없었어요. 6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인데 5자리만 차려져 있었지요. 어머님, 부엌에서 드세요. 자리가 좀 비좁아서요. 세린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냉소를 저는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통증에 몸부림쳤지요. 부엌 구석 작은 밥상에 혼자 앉아서 찬밥에 김치만 올려놓고 먹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돈어른들,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오셨다며요. 부럽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요. 한 달 동안 쭉 돌아다녔지요. 민수 씨도 나중에 같이 가요. 저희는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괜찮아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사위 좋은 사람인데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비어버린 것처럼 숨을 쉬어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제 아들이 처가 부모님께는 저렇게 극진한데 저한테는 찬밥 신세를 시키는구나 싶었지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손녀 지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9살 지우는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지요. 우리 지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고 주머니에서 접어둔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이거 할머니가 용돈이야. 내가 갖고 싶은 거 사. 할머니, 고마워요. 지우가 활짝 웃으며 돈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야, 강지우. 세린의 목소리가 부엌 문 너머로 들려왔고 세린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제 손에서 5만 원을 낚아챘어요. 어머니 주제에 애한테 뭐 하는 거예요? 벌은 나빠지잖아. 세린아, 그냥 할머니 마음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세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은 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세요? 5만 원이면 어머님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야, 들어가. 외할머니가 선물 주신대. 지우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세린의 손에 이끌려 거실로 나갔지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우야, 이거 외할머니가 사준 거야.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야. 와, 예뻐요. 지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가슴은 더 차갑게 식어갔지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세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민수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고 세린은 두 손 꼭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요. 우리 사위 딸 복 받았어.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모를 지경이었지요.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벌써 가세요. 민수가 소파에 앉은 채로 물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응, 집에 가야지.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게 다였어요. 현관까지 배웅도 없이 저는 혼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시어머니 진짜 눈치 없지 않아. 명절날 왔으면 설거지라도 다 하고 가든가. 세린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엄마도 좀 그래. 민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눈가가 실룩거리며 떨렸거든요.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이미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제 모습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지요. 낡은 점퍼를 입은 초라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반겼습니다. 난방도 아껴야 해서 방 한 칸만 틀어놓은 집은 을씨년스러웠지요.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내 아들은 나를 저렇게 대하는 걸까?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으로 세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친구들이랑 집에서 모임하는데요. 어머님도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다니 혹시 명절 때 일을 미안해하는 걸까 싶었지요. 그래, 며느리도 나름대로 마음 쓰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낮 1시쯤 저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세린이 문을 열어줬지만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았지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는 세린의 친구들 4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명품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손질한 도예지 여자들이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시어머니세요. 세린이 저를 소개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했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한 명이 짧게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고 나머지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어머님, 저기 앉으세요. 세린이 가리킨 곳은 거실 구석 작은 의자였어요. 친구들은 넓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고 저만 딱딱한 의자에 앉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사진 찍을게요. 세린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친구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어머님도 같이 찍으실래요? 세린이 한마디 했지만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 내키지 않는 게 역력했어요. 아니야, 너희끼리 찍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부엌에서 음식 좀 준비해 주실래요? 제가 재료는 다 사놨어요. 결국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저를 부른 건 같이 밥 먹자는 게 아니라 요리나 시키려고 한 거였지요. 저는 묵묵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손질도 안 된 채소들과 고기가 잔뜩 놓여 있었고 적어도 6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지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는 세린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가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거실에서 세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들, 우리 시어머니 패션 좀 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요?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시골 아줌마 그 자체잖아요.
저 낡은 점퍼에 구멍난 양말까지.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요. 세린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야. 아니에요, 진짜. 저번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시장에서 산 것 같은 옷 입고 왔다니까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저는 계속 채소를 썰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잖아요. 옷이라도 좀 사드리지 그래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에이, 돈 아깝죠 뭐. 어차피 시어머니가 돈도 없는데 옷을 사드려봤자 또 낡은 거 입고 다닐 텐데요. 차라리 그 돈으로 제가 명품 하나 더 사는 게 나아요.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답답했지요. 그나저나 세리나, 너희 시어머니 재산은 좀 있어요.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전혀요.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있고 거기서 월세 조금 받는 게 다예요. 솔직히 나중에 상속받을 것도 없어요. 세린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헐, 그럼 완전 찬밥 신세네. 재산도 없으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왜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신경 안 써요. 그냥 명절 때나 얼굴 비추라고 하고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지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세리는 알기나 할까요? 명절 때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 손녀 지우 생일 때마다 챙긴 선물들, 아플 때마다 걱정하며 전화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지우한테 용돈 5만 원 주려고 했어요. 5만 원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5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걸 애한테 주면서 폼 잡는 게 웃기다는 거죠. 차라리 그 돈으로 본인 밥이나 사 먹지. 친구들이 다시 웃었어요. 세리나, 근데 남편분은 뭐래요? 아들이잖아요. 민수요. 민수는 제 말이면 다 들어요.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하면 잘하는 척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고요. 완전 마마보이 탈출했죠. 부럽다. 우리 남편은 아직도 시어머니 눈치만 봐요. 그러니까요. 남자가 확실해야 해요. 저는 결혼 초부터 확실하게 선 그었어요. 친정이 우선이라고요. 머리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변한 게 며느리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들도 원래 그런 마음이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끄집어낸 걸지도 모르지요. 어머님, 음식 다 됐어요. 제가 부엌 문을 열고 나가자 세린이 물었어요. 네, 다 됐어요. 그럼 상 차려주세요. 저는 음식을 하나씩 식탁에 나르기 시작했어요. 찌개, 전, 나물, 구이까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지만 제 자리는 또 없었습니다. 와, 음식 진짜 많다. 친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님은 부엌에서 드세요. 자리가 좁아서요. 세린이 또다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니야, 나는 배 안 고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가세요. 음식은요. 너희끼리 먹어.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어머, 어머님 화나셨어요. 세린이 친구들 쪽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노인네들은 이래서 안 돼. 예민하기만 하고.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지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창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닫고 저는 이불 속에 파묻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 울었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세린이가 서운했대요. 음식 만들어줬는데 인사도 없이 가셨다고. 앞으로는 좀 예의 지켜주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지요.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제가 예의 없는 건가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손녀 지우와 연락할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세린의 친정 어머니 생일이라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생신이에요. 그래, 알았어. 선물 준비하셨어요. 응, 준비했어. 저는 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준비해뒀어요. 제 형편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오세요. 저녁 먹으러 외식하기로 했어요.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준비한 선물을 들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민수와 세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세린의 표정은 싸늘했지요. 어머님, 선물은 준비하셨죠? 응, 여기. 제가 건강식품을 건네자 세린이 슬쩍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 네. 고마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고마움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세린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앉아 계셨어요.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세린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 네. 고마워요, 사돈.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급 한정식이라 그런지 한 접시에 몇만 원은 할 것 같은 음식들이었지요. 자, 건배합시다. 세린의 아버지가 잔을 들었어요. 모두가 일어나서 건배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세린이 큰 쇼핑백을 꺼내더니 장모님께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머, 뭐야? 세린의 어머니가 봉투를 열어보니 명품 핸드백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200만 원짜리잖아. 세린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세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세린의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은 뭐 준비하셨어요? 아, 저는 건강식품이요. 제가 아까 건넨 선물을 가리켰어요. 아, 그거. 근데 사돈, 요즘 건강식품은 별로 효과 없대요. 차라리 현금이 나아요. 세린의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할게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할 때 민수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민수 씨, 고마워요. 세린의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민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 나왔어? 120만 원이요. 그렇게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엄마. 처가 부모님이시잖아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펼쳤어요. 며칠 후면 제 생일이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연락할까? 그런 기대를 하며 저는 생일날을 기다렸어요.
생일 당일 아침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선물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1시간 후 택배가 도착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5,000원짜리 수건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건을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느리 어머니에게는 200만 원짜리 명품을 선물하고 제게는 5,000원짜리 수건이라니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건을 바닥에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냐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겨우 핸드폰을 집어들었지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계속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5번째 전화에서야 민수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엄마, 지금 새벽 5시예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숨이 잘 안 쉬어져. 병원 좀 데려다 줄래? 엄마, 지금 제가 회사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밤을 샜어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래도 엄마, 저 지금 진짜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심장이 명치 끝에서 너를 뛰는 것 같았지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혼자서는 못 움직이겠어요.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20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없어요. 혼자예요. 그럼 보호자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링거를 맞으면서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 너무 낯설고 차가웠지요.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 갔어요. 응, 응급실에 있어. 무슨 일이에요? 많이 아파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 좀 더 해봐야 한대. 그럼 입원해야 해요. 아마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저 오늘 회사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알았어. 너 일 열심히 해. 엄마, 미안해요. 퇴근하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오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혼자서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는데 옆 침대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들은 모두 보호자가 옆에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보호자 없으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혼자예요. 그럼 간병인 쓰실래요? 하루에 10만 원인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10만 원이 저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500억 자산이 있지만 그걸 아무도 모르니 검소하게 살아야 했던 겁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병원 식사가 나왔어요. 미역국에 반찬 몇 개였는데 혼자 먹으니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은 남편이 챙겨온 도시락을 드시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었지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밤 9시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잡혀서 못 갈 것 같아요. 내일 갈게요. 저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았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꾸준히 드세요. 입원은 3일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간호사가 수액을 교체하러 왔어요. 할머니, 보호자분 오셨어요. 아니요, 안 오셨어요. 아드님은 안 오시나 봐요? 바쁘나 봐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민수와 세린이 함께 왔어요. 세린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짜증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병실 문을 열며 물었어요. 응, 괜찮아. 입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세린이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물었는데 문병을 왔다기보다는 뭔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아직 퇴원 안 했으니까 모르지.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3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만 원이요. 어머님, 그거 누가 내요? 내가 내지, 누가 내? 어머님 돈으로 내실 수 있으세요? 월세 받는 거 얼마 안 될 텐데. 세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세린아, 그 정도는 괜찮아. 민수가 중간에서 말했지만 세린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안 괜찮아요. 병원비도 우리가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몸 관리를 안 하세요? 자꾸 병원만 가시면 우리가 부담이에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했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내야 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돈이 있어야 말이죠. 세린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어요. 세린아, 그만해. 민수가 세린의 팔을 잡았지만 세린은 뿌리쳤습니다. 아니, 오빠는 왜 맨날 시어머니 편만 들어요?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내야 한다고요. 엄마 병원비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그럼 오빠 용돈에서 내요. 내 생활비에서는 절대 못 내요.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됐어. 그냥 가. 너희 싸우는 거 보기 싫으니까 가. 제가 말하자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가라니까. 알았어요. 그럼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민수와 세린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세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것 봐요, 오빠.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아요. 이렇게 집만 되는 시어머니 처음 봤어요. 세린아, 목소리 좀 낮춰. 싫어요. 저 진짜 화나요. 병원비 내고 싶으면 오빠 혼자 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들이 다 들었을 텐데 너무 부끄러웠지요. 사흘 뒤 퇴원을 했어요. 병원비는 28만 원이 나왔습니다. 민수에게 연락은 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문자로 엄마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요. 택시 타고 가세요. 라는 답장만 왔지요.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난방도 아껴야 해서 한기가 가득했지요.
소파에 앉아서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니 잔액이 8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그게 세린이가 말이 있대요. 뭔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통증에 몸부림쳤지요. 요양원. 네. 세린이 말로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간호사들도 있고 밥도 챙겨주고 더 안전할 것 같다는데요. 나는 싫어.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 그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이번에 병원 가셨을 때도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걱정이라고요. 병원에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았으면서 무슨 걱정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요양원 안 갈 거야. 그만 좀 해라. 엄마, 왜 그러세요? 좋은데 알아볼게요. 됐어.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내가 짐이구나. 내 아들한테 짐이 됐구나. 그 생각을 하니 살아있다는 게 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지요. 일주일쯤 지나서 민수가 또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볼래요?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일단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요. 싫어. 엄마, 제발요. 세린이가 자꾸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결국 저는 주말에 민수와 함께 요양원을 보러 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라디오만 켜놓은 채 운전만 했지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세린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세린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 미소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 상담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요양원 내부를 둘러봤어요. 깨끗하긴 했지만 노인들이 복도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모습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지요. 이곳은 2인실이에요.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150만 원이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좀 비싸긴 하지만 시설이 좋아요. 너무 비싼데요. 더 싼 곳 없어요. 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4인실은 80만 원이에요. 그럼 그걸로 해요. 세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제 거처를 정하는 모습이 너무 서글펐어요. 어머님, 어때요? 여기 괜찮죠? 세린이 물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살고 싶어.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이번에도 쓰러지셨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내 집이 좋아. 에휴. 세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걸로 할게요. 하지만 다음에는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건 너무 슬픈 일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세린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우리도 계획이 있잖아요. 무슨 계획?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저희 이번에 집 넓은 데로 이사하려고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머님 요양원비까지 내면 빠듯해요. 세리는 서슴없이 말했어요. 너희끼리 이사해. 나는 신경 쓰지 마.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해. 에휴,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세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세린아, 그만해. 민수가 말렸지만 세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왜 시어머니는 맨날 우리 계획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 세워. 엄마. 세우라니까. 민수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나는 걸어갈게. 엄마. 민수가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세린이 말렸어요. 그냥 놔둬요. 저러다가 알아서 돌아올 거예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집까지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그냥 걸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또다시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이 왔어요. 요양원 이야기 이후로 저는 민수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2번 정도 문자가 오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고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오면 안다는 말뿐이었고 목소리가 심각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토요일 오후 저는 민수네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민수와 세린뿐만 아니라 세린의 부모님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세린이 반갑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했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요.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는데 집을 넓은 데로 이사하려면 돈이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세린이 직접 말했지요. 어머님이 갖고 계신 그 건물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에 담보 잡고 대출받아서 집 사려고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지요. 제가 안 된다고 하자 세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차피 나중에 민수 오빠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 넘겨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세린의 부모님도 한편이 되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어차피 민수가 받을 거니까 지금 도와주는 게 가족이라고 했지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한편이 되어서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자 세린이 울먹이기 시작했는데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세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슴이 비어버린 것처럼 숨을 쉬어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제 친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일어나서 집에 가겠다고 했고 세린이 아직 얘기 안 끝났다고 소리쳤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지요. 복도에서 민수가 따라 나왔고 제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지요. 현관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민수와 세린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생각 좀 해보라는 문자가 매일같이 왔고 정말 급하다는 말이 반복됐지요. 일주일쯤 지나서 세린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고 정말 이러실 거냐며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세린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그거 하나밖에 없으시면서 무슨 재산이에요? 실제로는 그 건물이 시가 50억 원이 넘는 상업용 빌딩이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가득했지요. 며칠 후 민수가 내일 가겠다고 연락을 했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다음 날 정말로 왔어요. 민수는 지쳐 보이는 얼굴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 건물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자 민수가 물었어요. 나중에 제가 받을 건데 왜 안 돼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지요. 나중이 언제야? 나 죽고 나서야. 솔직히 말해봐. 너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세린이는 어때? 그 애는 분명히 그런 생각하고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가 너한테 뭐야? 민수가 엄마라고 대답했고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재산 빼앗으려고 하고.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가족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해요. 그래, 알았어. 내 가족 잘 챙겨.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나갔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요. 며칠 후 세린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어머님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하니까 요양원을 알아보겠다고. 다음 주에 입소 날짜 잡을 거니까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세리는 받지 않았고 민수도 마찬가지였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요양원 입소 날짜를 잡았으니 짐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저녁이 되어서 약장을 열었을 때 혈압약과 당뇨약과 심장약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걸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손녀 지우의 얼굴이 떠올라서 약장을 닫았습니다. 월요일이 다가왔어요. 아침 6시에 민수와 세린이 왔고 준비 다 했냐고 물었지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했고 민수가 문을 열며 제발 내리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세린이 차 문을 확 열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몸부림쳤지만 세린의 힘이 더 섰어요. 결국 저는 끌려가듯이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4인실로 안내를 받았고 좁은 방에 침대가 4개 놓여 있었으며 다른 노인 3분이 이미 누워 계셨어요. 창문에서 가장 먼 구석 침대가 제 자리였습니다. 민수가 이제 가겠다고 말했고 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가라고만 했어요. 민수는 자주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오지 말라고 이제 나를 버린 거 아니냐고 말했지요. 민수와 세린이 나가고 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요.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태수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요양원에 계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대표님은 늘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고 지금 가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지요. 30분쯤 지나서 요양원 입구가 소란스러워졌고 정태수 대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방문이 열리고 정태수 대표가 들어와서 이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정태수 대표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가방을 들고 대표님을 따라 나왔지요. 요양원 밖에는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정태수 대표는 평생 저를 모셨는데 모를 리가 있냐며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짓을 다 지켜봤다고 했어요. 이제 그만 참으십시오.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차는 병원으로 향했고 대표님은 먼저 건강부터 체크하자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그만 당해야겠어. 그리고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혈압, 심장, 혈당 수치를 모두 확인했고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무리와 영양 결핍이 심각하다고 했지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정태수 대표가 준비한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갔어요. 넓은 거실, 큰 창문, 따뜻한 난방이 있는 집이었지만 30년 동안 시골집에서 살던 저에게는 낯설기만 했지요. 회장님, 여기서 푹 쉬십시오.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정태수 대표는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간병인도 한 분 불러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민수와 세린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정태수 대표는 매일 찾아와서 저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민수와 세린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자고 했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정태수 대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요. 회장님, 아드님이 회장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병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태수 대표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정태수 대표가 받아보라고 했지요.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요양원에서 나가셨다던데 지금 어디세요? 내가 왜 너한테 말해야 하니? 엄마, 요양원비 이미 냈어요. 다시 들어가셔야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양원비를 돌려받고 싶어서 전화한 거였지요. 나는 안 가. 엄마, 그러시면 저희가 손해예요. 일주일치 요양원비가 20만 원이에요. 그럼 환불받아. 환불이 안 된대요. 어머니가 입수하셨으니까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오지 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태수 대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회장님, 이제 아셨습니까? 아드님은 회장님이 아니라 돈이 걱정인 겁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대표님 말이 맞아요. 이제 알겠어요. 며칠 후 세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어머님, 요양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낸 돈 20만 원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나가셨으니까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통증에 몸부림쳤지요. 20만 원 때문에 이러는 거였어요. 제가 500억 자산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었지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태수 대표를 불렀어요. 대표님, 이제 시작합시다. 회장님 결심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정태수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태수 대표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세린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SNS 게시물을 캡처하고 명절날 부엌에서 혼자 밥 먹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모았지요. 일주일쯤 지나서 민수와 세린이 제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제 도장을 위조해서 서류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회장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정태수 대표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 도장이 찍힌 부동산 담보동의서였는데 제가 찍은 게 아니었지요. 대표님,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은행 지점장이 제 친구입니다. 의심스러운 서류라고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제 아들이 저를 속이려고 도장까지 위조한 겁니다. 회장님,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저는 정태수 대표를 말렸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회장님, 제가 직접 만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럴 거냐고요. 정태수 대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야. 엄마, 갑자기 왜요?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만나서 하자. 내일 오후 3시에 내 집으로 갈게. 엄마, 저희 내일 약속 있어요. 취소해. 이거 중요한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민수네 집으로 갔어요. 정태수 대표가 차로 데려다 줬지만 혼자 올라가겠다고 했지요. 현관문을 열자 민수와 세린이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제 도장이 찍힌 부동산 담보동의서였어요. 민수와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너희가 내 도장 위조해서 만든 거지. 아니에요, 엄마. 오해예요. 민수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지요.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 정말 이 서류로 대출 받으려고 했지. 엄마, 저희가 급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급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돼. 사문서 위조가 뭔지 알아. 엄마, 너희 정말 나를 이용만 하려고 했구나. 돈만 빼앗으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해야죠. 어머님은 돈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돈이 있다고. 그 건물 팔면 되잖아요. 그 건물이 내 전부야. 전부요. 겨우 그거 하나 갖고 전부라고 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세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 없어. 알았어. 너희 마음대로 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이제 너희랑 상관없이 살 거야. 엄마. 민수가 따라 나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차에서 기다리던 정태수 대표가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대표님, 이제 시작합시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정태수 대표는 차를 출발시켰고 우리는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소연 변호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 변호사였지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정 대표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사문서 위조, 노인 학대, 재산 편취 시도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회장님, 이건 가족 간의 일입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지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고 며느리는 저를 이용만 하려 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녀 지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도 지우 보고 싶어? 곧 볼 수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정태수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가 함께 찾아왔어요. 회장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명절 때 일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명절날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던 일, 세린이 친구들 앞에서 저를 조롱했던 일, 병원에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일, 요양원에 강제로 끌려갔던 일까지요. 말을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김소연 변호사는 묵묵히 기록했지요.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인 학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정 대표님이 이미 확보해 두셨습니다. 정태수 대표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명절날 제가 부엌 구석에 앉아 찬밥을 먹는 사진, 세린이 친구들과 통화하며 저를 조롱하는 녹음 파일, SNS에 올린 게시물들까지 모두 있었지요. 대표님, 이걸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회장님, 저는 30년 동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이상하게 구는 걸 몇 년 전부터 눈치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준비해뒀습니다. 정태수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걸 보면서도 제가 나서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니에요. 대표님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정태수 대표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사문서 위조 건도 처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언제 고소장을 넣을 건가요? 일주일 정도 더 증거를 보완하고 그 다음 주에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김소연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아드님과 며느님은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며칠 동안 정태수 대표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민수와 세린을 미행하는 사람을 고용했고 두 사람이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는 모습, 은행에서 대출 상담하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지요. 어느 날 저녁 정태수 대표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회장님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3억 원짜리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억이요. 네, 회장님이 갖고 계신 건물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물론 서류는 위조된 거고요. 민수가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요. 네, 은행 지점장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서명 필적이 이상하다면서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 아들이 3억 원을 훔쳐가려 했던 겁니다. 회장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당장 고소해야 합니다. 정태수 대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알았어요. 하세요. 다음 날 김소연 변호사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노인 학대, 재산 편취 시도 혐의였어요. 고소장이 접수되고 이틀 후 경찰이 민수와 세린을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했다고 했지요. 회장님, 내일 오전에 아드님과 며느님이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제가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가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와 세린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쯤 민수와 세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거였지요. 오후가 되어서 정태수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드님은 계속 발뺌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며느님은 울면서 어머님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경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곧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지요.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십 번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오해해요. 저희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수와 세린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김소연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한 달 후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제가 법정에 가야 하나요? 네, 피해자로서 증인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증언 준비를 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연습했지요. 정태수 대표는 제가 법정에서 입을 옷까지 준비해줬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회장님, 이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고마워요, 대표님.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민수와 세린을 법정에서 보게 되고 그들 앞에서 제가 당한 일들을 증언해야 했지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망설여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초라하게만 살았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모습은 한 회사의 회장처럼 보였지요. 그래, 나는 강명자야. 500억 자산의 회장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침 9시
정태수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가 함께 왔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웅장했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법정으로 올라갔고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요.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민수와 세린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초췌한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고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었지요. 민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는 다가오려고 했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접근하지 마십시오.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법정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나서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앞에는 피고인석이 있었고 민수와 세린이 그곳에 앉았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세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박세린. 사문서 위조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복수는 치밀하게 준비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와 박세린은 피해자 강명자의 도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를 작성했고 피해자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는 등 노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증인 강명자,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판사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지요. 검사가 다가왔어요. 증인, 피고인들이 증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찬밥을 먹었어요. 며느리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조롱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시골 아줌마 같다고, 옷차림이 창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산도 없으면서 시어머니 대접을 왜 받으려 하냐고요. 세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 쓰러졌을 때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혼자서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지요. 그럼 피고인들이 증인을 요양원에 보낸 것은 사실입니까? 네,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고 갔어요. 검사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입니까? 제 도장이 찍힌 부동산 담보 동의서예요. 하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피고인들이 위조한 겁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어떻게 위조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검사를 쳐다봤습니다. 검사, 증거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검사가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은행 감정 결과입니다. 도장의 필적과 서명이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세리는 눈물을 흘렸지요. 증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음은 정태수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성함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수입니다. 피해자 강명자 회장님의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회장님이라고요? 판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강명자 회장님은 자산 500억 원대 부동산 회사의 실소유주십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와 세린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증인, 그럼 피해자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30년 동안 검소하게 사시면서 아드님에게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아드님이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태수 대표의 증언이 끝나고 김소연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명절날 부엌에서 혼자 밥 먹는 사진, 세린이 친구들과 통화하며 저를 조롱하는 녹음 파일, SNS에 올린 게시물들까지요. 이것은 피고인 박세린이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화면에 띄웠어요. 시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재산 없으면서 왜 살아있는 거야? 세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세린이 소리쳤지만 김소연 변호사는 계속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피고인 강민수가 은행에 제출한 대출 신청서입니다. 피해자의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양원 입소 동의서인데 피해자의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어요. 민수와 세린은 점점 고개를 숙였고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지요. 피고인 강민수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피고인 박세린은요? 세린도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비켜.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수야, 넌 나한테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 근데 넌 매번 나를 배신했지.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늦었어. 저는 민수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정태수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소연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회장님,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피고인들이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확보하죠? 피고인들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태수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태수 대표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민수와 세린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고 세린이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들도 찾아냈지요.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정태수 대표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세린이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재산 알아봤어. 건물 하나 있는데 팔면 최소 50억은 될 거야. 우리가 잘하면 다 가져올 수 있어. 그럼 민수는 뭐래? 민수는 내 말이면 다 들어. 걱정 마.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세린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님, 이 문자는 언제 보낸 거예요?
3년 전입니다. 3년 전이요? 네, 며느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회장님,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다음 재판에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증언 연습을 계속했고 김소연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준비했지요. 두 번째 재판 전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일 재판 끝나고 꼭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나왔지요. 500억 자산가 노모 학대 사건이라고 기사가 났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됐고 김소연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세린이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민수가 부동산에서 상담한 내용, 은행 대출 시도 기록까지 모두 나왔지요. 판사님, 피고인들은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세린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고 민수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세린도 일어나서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선고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며느리에게 하실 말씀은요? 정태수 대표와 경호원들이 저를 보호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태수 대표가 차를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고마워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선고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지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30년 전 남편과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정태수 대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가요.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지요.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경호원들이 저를 에워싸고 법정으로 안내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민수와 세린이 이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고 민수의 입술이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립.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났어요.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앉자 모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법정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민수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시도했고 피해자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는 등 노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이는 친모에게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따라서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세린. 세린도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재산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세린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고 민수와 세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뛰어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민수야. 저는 처음으로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그래도 나를 엄마로 대해줄까 궁금했지. 엄마. 근데 넌 나를 짐으로만 봤어. 빨리 죽기만 기다렸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린도 옆에 서서 울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저는 민수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엄마. 민수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민수네 집 앞에 섰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린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세린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네. 세린이 문을 열어줬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고 정태수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도 함께 들어왔지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소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언장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언장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 500억은 전부 지우한테 간다. 뭐라고요? 세린이 소리쳤어요. 손녀 지우에게 신탁으로 남기고 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태수 대표님이 관리하실 거야. 엄마, 그럼 저는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못 받아. 엄마, 너는 이미 선택했어. 나를 버리고 돈을 택했잖아.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세린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공증까지 마쳤어. 김소연 변호사가 서류를 민수 앞에 내밀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우의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뭐라고요? 세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우는 제 딸이에요. 못 가져가요. 너희 둘 다 범죄자야.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린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지우만은 안 돼요. 지우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 안 돼. 나쁜 것만 배울 거야.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래도 지우만큼은요. 민수야, 너희는 지우를 제대로 키울 자격이 없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지우를 데리러 올 거야. 엄마. 민수가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나
엄마, 제발요. 이게 당신들이 저한테 한 것들이에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세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일주일 후 저는 지우를 데리러 갔어요. 지우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지우.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와 세리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네, 할머니. 좋아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민수와 세린이 현관문 앞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민수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차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2번은 볼 수 있어. 그럼 괜찮아요. 지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후 민수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해고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범죄 기록 때문에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했지요. 세린도 친구들에게 외면당했고 SNS도 폐쇄했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민수는 계약직 일자리를 겨우 구했다고 했습니다. 정태수 대표가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숙제를 잘했다고요. 우리 지우 대견하다.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엄마 아빠랑 안 살아요? 지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우야, 어른들은 가끔 서로 떨어져 사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단다. 왜요? 서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할머니는 엄마 아빠를 미워해요? 지우의 순수한 눈빛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슬픈 걸까요?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는 미워하지 않아. 그럼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건 아직은 어려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야 해.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3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지요.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저 때문인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멀리 민수와 세린이 사는 곳도 어디쯤 있겠지요. 잘 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세린의 목소리였어요. 왜 전화했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세린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네,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을 잃고 나니까 모든 게 무의미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용서는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지우만큼은 잘 부탁드려요. 당연히 잘 키울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너무 늦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정태수 대표를 만났어요. 회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가요? 네, 얼굴에 평온함이 보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대표님, 제가 잘한 걸까요? 회장님께서 하신 일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신 겁니다. 그렇겠죠? 네, 회장님. 이제 평온하게 사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기 강아지 있어요. 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도 강아지 키울까? 정말이에요? 응, 지우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지우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지우와 함께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민수와 세린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들의 몫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우를 잘 키우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우 사랑해.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한 밤이었지요.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왔습니다. 한강 공원의 벚꽃이 만개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저는 지우와 함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지우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천천히 먹어. 할머니는 안 먹어요? 할머니는 지우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옆에는 2달 전에 입양한 강아지 복돌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말티즈였지요. 복돌아, 넌 아이스크림 못 먹어. 지우가 복돌이에게 말했어요.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전에는 회사 일을 간단히 체크했어요. 정태수 대표가 모든 걸 잘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많지 않았지요.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가도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지우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었지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보여줘. 지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할머니와 지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와, 예쁘다. 우리 지우 그림 정말 잘 그리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고마워, 지우야. 저는 그 그림을 받아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지우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에 2번 지우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지우 데려가도 될까요? 그래, 몇 시에 올래? 2시쯤 갈게요. 알았어. 저는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야, 오늘 아빠 엄마 만나는 날이야. 네, 할머니.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수와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세린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지우야, 아빠 왔어. 지우가 뛰어나와 민수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우리 지우 잘 지냈어? 네, 할머니랑 재미있게 지냈어요. 민수는 지우를 안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6시까지 데려다 줘. 네, 알겠습니다. 민수와 세리는 지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조용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태수 대표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작년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잘 됐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대표님이 잘하신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저는 회사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수 대표를 완전히 믿고 맡겼거든요. 저녁 6시 민수가 지우를 데려다 줬어요.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랑 재미있었어? 네, 놀이공원 갔어요. 그래, 좋았겠다. 민수가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어요. 지우야, 아빠 엄마 어땠어? 좋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더 좋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맨날 같이 있잖아요. 그렇지.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며칠 후 김소연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유 원장 검토차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김소연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회장님 재산은 모두 지우 양에게 신탁으로 남기시는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럼 지우 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태수 대표님이 관리하시고요. 네. 아드님께는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한테는 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기록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않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결국 제 아들이니까요. 어느 일요일 저는 혼자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혼자 가는 거였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줄게요. 저는 지난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와 세린에게 당한 일, 복수한 일, 지금 지우와 행복하게 사는 일까지요. 제가 잘한 걸까요?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보, 저는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지우 방에 놓을 꽃을 사려고요. 할머니, 무슨 꽃 사실 거예요? 꽃집 주인이 물었어요. 예쁜 거로 주세요. 손녀 방에 놓을 거예요. 그럼 이 장미는 어때요? 분홍색이 예쁘죠? 좋네요. 그걸로 주세요. 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우 방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꽃을 보고 좋아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천만에. 우리 지우 방이 예뻐야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남편 산소에 다녀왔다. 마음이 편안했다. 지우와 함께 사는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다. 민수와 세리는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번 지우를 만나러 온다. 예전처럼 미워하지 않는다. 그냥 담담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태수 대표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회장님,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회장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조용하고 품이 있는 곳이었어요. 회장님, 30년 동안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정태수 대표가 잔을 들었어요. 대표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대표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닙니다. 회장님이 있었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대표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회장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거실에서 복돌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지우 숙제는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자야지.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그래. 저는 지우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지우는 제 품에 안겨 책을 들으며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핏줄이 아니라 진심이 가족을 만드는 거였지요. 다음 날 아침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혼자 카페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무슨 일이니? 어머님,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감사 인사요? 네, 지우를 잘 돌봐주셔서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셔서요. 세린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당연한 거야. 어머님,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잘 됐네. 어머님,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린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보자. 네, 어머님.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저녁 저는 지우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행복해요? 응, 할머니는 지금 아주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66세의 제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당당한 강명자였지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당신. 이제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요,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지우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였지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